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가 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일정까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는 투자 금액 총액을 계산하려면 공사 스케줄도 있어야 돼요. 근데 매입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지불을 하고 건물을 사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AR이라고 이름 붙인 이 가정 시트에서 투자 금액이 다 계산이 돼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투자 금액은 제일 기본적인 게 매입 가격이죠. 그죠? 이 매입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자,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을 말합니다. 뭐 우리가 주택을 살 때도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파는 사람한테 이제 10억을 지불하는 거죠. 그게 제일 기본적인 투자 금액이 될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토지와 건물로 우리 대상 물건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구분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세금을 계산한다든지 할 때 토지와 건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감가상각비 같은 거 계산할 때도 그래서 전체 투자할 때 매입 가격이 얼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토지와 건물이 각각 얼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거래할 때 실제 매입 가격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요. 거기에는 거래에 도움을 주는 여러 전문가들에 대한 수수료도 포함이 돼 있고 특히 세금이 취득세 같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다 합해서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은 하위 항목이니까 오른쪽으로 밀고요. 그 항목들이 뭐 있는지 이제 대표적인 것부터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거래를 하려면 누군가는 이걸 중개를 해줄 겁니다. 중개 수수료가 들겠죠. 이 중개 업무는 전문적인 중개업자가 할 수도 있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이런 트랜잭션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펀드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회사가 직접 딜을 소싱을 해서 매입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때는 또 매입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받습니다. 뭐 이름이 뭐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이 물건에 대한 거래를 주선해서 이제 성사시킨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다 합해서 중개수수료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감정평가를 좀 받아서 얼마에 사는 게 적당한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판단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펀드나 리츠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정부에서 감정평가를 받도록 이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률 자문 수수료가 들겠죠. 이것은 계약서를 쓰는 거에 대한 대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려는 그 물건 그리고 매매 행위 뭐 이런 전반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이게 살만한 건지 누군가로부터 또 재무자문을 받습니다. 이 재무자문을 받는 내용이 바로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 재무자문을 제공한다면 그 대가로 이제 이 재무자문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타당성 검토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다음에 물리실사 수수료라는 것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뭐 재무적으로는 타당한지 이런 것도 검사하지만 부동산 하드웨어잖아요. 그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조나 설비나 외관이나 뭐 내장이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에 큰 문제가 없는지도 이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물리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사지 않거나 또는 가격을 깎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거의 성사가 돼서 등기를 이전하는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제 법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법률 자문 수수료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법률 자문 수수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그리고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하는 걸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업무를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법무 수수료는 소유권자가 이제 바뀌니까 그런 이제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차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뒤에서 또 조달에 대한 계획도 짜겠는데 그때 에퀴티가 총 얼마,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 얼마 이런 계획을 이제 짜게 될 텐데 타인 자본을 조달할 때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 담보로 제공하면은 뭐 근저당을 설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발생하죠. 예, 그때 들어가는 비용, 그거를 담보 설정 비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한다는 사실만으로 내야 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율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항목이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이제 부과되는 게 부가가치세 불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건 살 때 10% 부가가치세가 같이 부과되잖아요. 그걸 흔히 이제 줄여서 부가세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영어로는 이제 VAT라고 부르죠. 근데 그거의 불공제액이라는 것도 사실상 매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온갖 수수료들을 다 지급할 때 우리가 만약에 뭐 재무자무 수수료를 컨설턴트한테 준다. 재무자무 수수료를 5천만 원으로 이제 제공을 받았다. 그러면은 디벨로퍼가 실제로 저 컨설턴트한테 지불하는 돈은 5,500만 원이에요.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을 해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살 때 온갖 서비스를 사는 거잖아요. 뭔가를 살 때 이제 우리는 부가세를 얹어서 지불을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돈을 받는 사람은 저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받기로 한 뭐 5천만 원에다가 부가세까지 다 얹어서 받는 거죠. 그렇게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벌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해서 뭐 임대료를 받거나 매각하거나 뭐 했을 때 뭔가 매출이 발생할 때 우리는 또 거꾸로 부가세를 누구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뭐 짧게는 분기인데 내가 그동안 낸 부가세랑 내가 남한테 지불한 부가세를 이제 서로 상계하는 거죠. 네트해서 남은 부가세만큼 내가 이제 더 많이 번 부가세가 있으면 그만큼을 나라에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징수합니다. 근데 내가 지불한 부가세 중에서 그걸 잘 챙기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올 한 해 총 부가세로 얼마 매입 부가세가 나갔다. 잘 계산하고 있다가 나의 매출 부가세에서부터 빼야 되는데 세법상 빼주지 않는 부가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지의 거래와 관계돼서 지불한 매입 부가세는 나중에 부가세 네팅할 때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5,500만 원을 지불하고 나중에 그중에서 부가가치세인 500만 원은 나의 매출부가세에서 이제 공제를 할 계획이었는데 공제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비용이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아니라 5,500만 원이 내가 토지를 취득하는데 든 비용이 돼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금액을 부가세 불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지금 시트를 구성할 때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불한 건 공제받고 내가 어차피 받아봤자 결국은 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시트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근데 딱 한 번 부가세가 출연하는 게 이제 여기에요. 그래서 저 매입 가격과 매입 부대 비용을 다 합하면 그게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나의 장부에는 이 전체 금액이 이 매입 가격만 달리는 게 아니고 이 매입 부대 비용들까지 다 합한 전체 금액이 이제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나한테 이 부동산을 파는 그 상대방도 그게 뭐 회사건 펀드건 리츠건 그랬으면 자기가 처음 취득할 때 취득 원가를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런 방법으로 부대 비용까지 다 합산을 해서 원가로 기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부적인 금액들을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매입 가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여기서 뭐 어렵게 산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입 가격은 당연히 매도자와 나 사이에 협의된, 그러니까 협상된 가격이겠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펀드를 위해서 재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클라이언트한테 얼마에 사고 팔기로 했어요?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넣어야죠. 2천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2천억 원을 입력을 하면 우리 눈에는 2 더하기 11이라는 게 보입니다. 엑셀에서 디폴트로 보여주는 표시 형식입니다. 위에서 이런 날짜라든지 또는 글자를 년이라는 글자를 넣는 법이라든지 이런 그 표시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또 하나 결정해야 될 것은 이런 금액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겁니다. 물론 단위도 결정해야죠.
앞에서 면적과 관련된 단위를 제곱미터로 입력을 하더라도 평으로 통일해서 계산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금액은 단위를 원으로 할지 1,000원으로 할지 뭐 100만 원으로 할지 뭐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시트를 생각해 보면 오피스 매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금액이 방금 우리가 2천억이라고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원 단위로 만약에 금액을 입력을 하면 동그라미가 너무 많습니다. 얘를 그냥 일반적인 숫자처럼 이제 보여주되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는, 이제 큰 금액이 클 때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자고 하면 여기 있는 콤마를 클릭하면 되거든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아주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한참을 세야 됩니다. 이게 2천억 원인지 확인하려면. 그래서 보통은 이 시트를 만들 때 전문가들도 100만 원 단위로 단위를 많이 이제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뒤에 동그라미가 6개가 이제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해서 2천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뒤에 동그라미 6개를 잘라내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을 해서 콤마를 찍어서 하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위는 1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러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항목마다 단위를 다르게 이제 입력을 하다 보면 여기서는 100만 원이라고 했지만 또 아주 작은 단가는 원 단위로 입력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계산할 때 헷갈리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모든 수치의 입력은 원 단위까지 하고 금액은 다만 보여줄 때 지금 밑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6개 빼고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죠. 그것도 역시 표시 형식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천억이라는 금액을 위에 있는 이 표시 형식 드롭다운 박스를 체크해서 기타 표시 형식으로 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요걸 누르면은 콤마를 찍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뒤에다가 콤마를 하나 찍을 때마다 동그라미가 0이 3개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시면 콤마를 한번 찍으면 이제 단위가 1,000원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3개 없어지고 한 번 더 찍으면 1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동그라미가 5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엑셀은 여기 보시면 2천억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금액 간에 사칙 연산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해줘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좀 쉬우려면 이제 전체 금액도 중요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평당 얼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2천억 원이라는 것이 그 연면적 기준으로 평당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는 해서 2천억 원 나누기 올라가서 건물의 연면적이 여기 있잖아요. 평 이걸로 나눠주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얘도 우리가 보통 오피스가 연면적 기준으로 평당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만 원 단위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시 형식으로 가서 100만 원 단위라면 우리는 모든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금액 단위는 따로 표시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콤마 찍어주고 100만 원 단위로 만들어준 다음에 평당 단가다 하는 표시만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제 평당 2천만 원이다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토지와 건물의 비율은 우리가 처음 이걸 이제 개발을 하는 입장이면은 실제 들어간 원가가 있으니까 그거대로 배분하면 될 것이고 다른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이제 매입을 하면 그 회사가 이미 자기 장부에 둘을 나눠 놨을 거예요. 보통은 그걸 또 많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밸류에이션을 해서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계 기준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라 하고 이제 원칙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다 비율을 줘서 토지와 건물 가격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일단 토지를 50%, 나머지는 건물 이렇게 해보죠. 그럼 나머지는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1에서부터 50%를 빼는 방식으로 쓰는 게 좋겠죠. 그러고 나면 50%는 빨갛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2천억 원을 곱하기 50% 하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때 앞에 2천억 원에다가 이제 F4를 해주면 드래그 하면은 밑에 토지까지 잘 계산이 되겠죠. F4를 해주면 이제 위에 2천억 잡은 게 따라 내려오지 않죠. 요거 두 개도 표시 형식을 이렇게 하고 100만 원으로 해주겠습니다. 이건 계산된 거니까
그냥 까만색으로 놔둬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토지 가격이 그러면은 평당 얼마 이제 들어간 거지? 뭐 이런 것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기준으로 얼마인지, 그다음에 건물은 그러면 순수하게 건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얼마인지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는 해서 요거를 대지 면적으로 나눠야죠, 이번에는. 그리고 총 건물의 취득 매매 가격은 이걸 나누기 연면적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뭐 둘 다 단위는 100만 원 per 평이니까 서식 복사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토지가 평당 한 1억 원 정도 들었고 건물은 평당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건물에 해당하죠. 최근 서울에서 뭐 강남에 괜찮은 또는 도심에 여의도에 뭐 괜찮은 입지에 오피스 지을 수 있는 땅 살려면 평당 1억 정도 듭니다. 건물도 이제 잘 지으면 평당 건설 단가도 뭐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부대 비용은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는데 뭐 이 중에는 매매 금액 대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비율이 좀 간행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어떤 거는 협상에 따라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를 좀 나눠서 보면은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 매매 금액의 한 0.5% 정도 지불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매매한 2천억 원에다가 0.5%를 곱한 금액 정도가 수수료 나갈 겁니다. 요거는 금액을 취득원가까지 일단 서식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랬더니 지금 보통 0.5%에서 그 이하 뭐 한 0.1에서 0.5 사이 정도가 지불이 되는데요. 그것만 해도 지금 돈이 10억입니다. 이 부대 비용이 이제 만만치가 않죠. 그 외에 감정평가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도 산정하는 룰이 있고 요율이 있고 하긴 한데 감정평가 수수료부터는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한 다음에 물리실사 수수료, 법무 수수료까지 일단 쭉 한번 끌고 법무 수수료만 3천만 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보 설정 비용은 흔히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자금 조달 금액에다가 한 120% 정도 좀 더 큰 금액으로 버퍼를 둬서 그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대비 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가거든요. 그 율이 0.24%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돈을 얼마 빌릴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은 우리가 아직 안 짰습니다. 조달 계획은. 그것은 요 셀은 그것까지 계산이 됐을 때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기준만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는 어떤 금액에, 그러니까 위에 것들을 좀 다 합한 뭐 그 정도의 금액에 4.6%가 나갑니다. 이게 토지냐 주택이냐 뭐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오피스 건물 같은 거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이제 4.6%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많이 벗어나지 않는데요. 뭐 세금 얘기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는 뭐 공제를 받든 못 받든 부가세율은 10%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 거기 부가세 1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들은 바로 계산이 됐고 담보 설정 비용은 채권 최고액이 나와야 계산이 되고 근데 취득세하고 이제 부가가치세 불공제액 두 개는 뭐 어떤 금액 대비 뭐 몇 퍼센트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사례로 그냥 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먼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 많은 항목들 중에 취득세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의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투자 대상별로 이런 걸 계산하다 보면 뭐 이것과 다른 또 다른 항목들이 막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세법상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대부분 대상이 되는 것들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되면 1, 아니면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서 취득세 계산할 때 이제 쓰는 건데 여기서는 끝까지가 담보 설정 비용까지는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 불공제액도 불공제 대상인 게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토지와 관련된 거는 다 불공제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개 수수료부터 다 불공제 대상입니다. 근데 담보 설정 비용은 그 비용과 관련된 건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 수수료 정도까지 불공제 대상입니다. 근데 이런 뭐 공제 대상, 뭐 공제 대상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사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거래가 좀 특수할 경우는 보통 이 feasibility study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세금의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뭐 1, 뭐 0 이렇게 이제 넣는 이유는 여기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0이잖아요. 넣는 이유는 저 취득세 계산할 때 저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취득세 계산부터 해볼게요. 취득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 여기 이제 매입 가격이 있잖아요. 매입하는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근데 매입하는 금액 저거가 다가 아니고 거기다가 더하기 이제 이 금액들을 다 더해서 4.6%를 곱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부대 비용만큼 이제 또 커지겠죠. 커질 때 이 항목들을 다 적어놨지만 이 중에 취득세 과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들을 구별을 해서 과세 대상인 것만 이 계산에 포함되게 해달라 하는 주문을 엑셀한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유용한 함수가 sum product라는 게 있어요. sum product는 뒤에 나오는 것들을 product 그러니까 다 곱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곱한 값을 다 합산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곱하냐면 이 줄에 있는 값과 이 줄에 있는 값을 쌍쌍이 곱하라는 거예요. 곱한 다음에 다 더해 주시오 하는 게 sum product라는 함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1이 적혀 있는 것들은 그 금액이 이제 다 포함이 될 것이고 이게 1이 아니라 0인 것은 이 금액은 빠지겠죠. 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1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 111 쓴 게 이제 그런 요령이죠. 요 전체를 또 다 합산한 금액, 그죠? 괄호를 쳐주고 거기다가 곱하기 취득세율을 해주면 금액이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불공제액은 이 매매 금액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불한 이제 매입 부가세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는 방법도 똑같겠죠. 역시 sum product 쓰려고 지금 그 1이라는 것들을 다 입력을 한 거니까요. 이번에는 불공제 대상인 거 위에서부터 이제 이까지 비용, 담보 설정 비용들까지 중에서 앞에 이제 1이 되는 것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가지를 다 곱한 다음 아까 이 비용 중에서 토지와 관계된 것이 불공제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중개나 감정평가나 이 모든 업무들이 100% 토지를 위한 것만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과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한 이 비용을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토지 가격에 해나가는 것만 그 비율만큼만 공제받지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총 지불한 수수료들이 얼만데 그 중에서 토지 가격의 비율 곱해주면 그 중에서 토지가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지불한 10%의 부가가치세만큼을 공제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불공제액이 계산이 됩니다. 한 6,200만 원 정도 이제 계산이 됐네요. 그리고 이거를 다 합치면 그게 총 매입 부대 비용입니다. 지금 이제 담보 설정 비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 부대 비용이 100억입니다. 이제 2천억짜리 건물을 사면 지금 매입 부대 비용이 벌써 100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허술하게 하면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2천억 더하기 여기 100억까지 다 해주면 그게 우리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지불한 전체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만큼 커지겠죠. 자, 여기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좀 보기 편하게 매입 가격이랑 매입 부대 비용과 전체 합계를 구분해서 좀 박스를 해주고 투자 금액에다가 진하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투자비가 산출이 됐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이런 거에다가 좀 딱 이렇게 마크 해놓고 뒤에 조달 계획이 끝나면 저걸 잊지 말고 저 셀을 채워야 되겠죠.